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영.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예. 지난주 방송 잘 봤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제가 농구대학 욕을 좀 했어요. 예. 제가 또 이제 그 곳의 촉새처럼 그 부분을 딱 따가지고 저희 네네. 대빵 네. 손대범 네. 사실 대빵 제가 두 명의 대빵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고 있는데 전달했더니 아주 좋은 바이럴이라고 예. 홍보 바이럴. 효과 만점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워요. 네. 짜증나. 킬킬거리면서. 그럴 줄 알았어. 네. 그 마인드가 네. 손대범 편집장 마인드가 네. 이제 다른 건 다 무시하는데 그 네. 마인드가 최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모시고 있지만 참 얄밉습니다. 예, 얄미워요. 가끔 술 취해가지고 네. 아직까지 이제 술 취할 때 정도로 이제 회식을 해본 적이 없지만 네. 술 취한 척하고 한번 볼 한번 꼬집고 싶은 아. 그런 헤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손대범 기자는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농구대학 뭐 좋아합니다 저는. 네, 이동환 아웃. 네 그렇습니다. 댓글도 아주 네. 바로 에어볼에서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예. 아주 좋습니다. 자 10월 첫째 주 WKBL 룸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이제 월드컵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몸을 갖다 만드는 그런 단계가 네. 있어서 지금 휴식을 좀 주고 복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6개 구단 큰 이슈는 없고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아마 본격적인 당금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 이번 주는 일단 그 월드컵에 대한 이제 최종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키아나 스미스 선수 또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맞습니다. 임금배 감독님의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네. 요 얘기하고 6개 구단 동향 얘기를 하면서 구성을 갖다 해봤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설거지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로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네.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폭풍선비님께서 오늘만큼 원석영 기자의 의견이 구구절절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뽑은 건 아닌데. 네, 좋아요. 이 뒤에 네. 12년 만에 1승에 포커스가 맞춰짐이 면피도구로 쓰이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예리하게 다가왔어요.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1승은 기쁜 일이지만 나머지 5경기 모두 스코어가 아닌 뭘 해보려는 모습이 없었던 게 가장 아쉽고 화가 나는 경기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도 버거울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는 박지수 선수가 돌아오고 키아나까지 합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네.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박지수가 없었지 시간이 없었나. 명언이에요. 네. 선수들 시즌 준비도 못하고 고생시켜놓고 이런 모습이었다니 생각할수록 아쉽네요 라고 하시면서 또 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수고하셨다고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윤예빈 선수도 큰 부상이 아니길 기원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월드컵을 본 많은 농구 팬들의 어떤 그 대세 네, 그 여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드컵 특집에서도 이제 좋았던 점, 이제 나빴던 점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저도 요 말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그 네. 12년 만에 1승에 포커스를 맞춰지면 안 된다. 이게 면피독으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 네. 저도 좀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예, 저도 지금 할 말이 잔뜩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여기서 또 해버리면 네. 스킵하실 테니까 네. 예, 이따가 월드컵 분석 때 또 잔뜩 하겠습니다. 조민경님께서 네. 박지수 선수가 언제까지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센터 없는 농구 국제에서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책이 마땅치는 않죠. 그래도 예, 우리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네, 네. 네,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속상한 건 윤예빈 선수의 부상, 제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저희가 또 윤예빈 선수 부상 상태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조민경님 말씀이 맞는 게 U18 남동 우승을 보면서 빠른 트랜지션과 그 U18 이번에 우승이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22년 네, 만에 우승인데 컨셉이 확실했죠. 네. 리바운드 꼴찌, 블락 꼴찌, 센터가 없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특별한 수비 컨셉, 드랍존을 딱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비장의 무기 이제 토너먼트부터 딱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비장의 무기로 써가지고 3점 슛이 전체 1위였고 스틸이 전체 1위. 확실한 딱 컨셉을 공수에서 컨셉을 잡고 나와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에서 뭔가 이변을 일으키고 사고를 쳤을 때는 항상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수반이 됐었죠. 이런 특별한 수비 컨셉 그리고 3점 슛 높은 확률의 3점 슛. 네. 예, 이게 같이 좀 운이랑 준비가 같이 돼야만 이제 사고를 항상 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게 없었던 것. 강팀을 상대로도 우리가 항상 언더독이었잖아요. 근데 네. 언더독이 강팀을 상대로 할 때는
요새 말로 이제 게임 용어로 보는 날빌, 날카로운 빌드나 좀 그런 게 항상 필요한데 뭔가를 이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냥 체급 대 체급으로 붙으려고 했었던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건 좀 그냥 좀 아쉽더라고. 요행을 좀 바라는 느낌이죠. 예. 체급 대 체급 붙으면 지죠. 네, 그냥 퇴근길에 우리 직장인들 퇴근길에 됐으면 좋겠다고 복권 사는 거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준비가 좀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이 항상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물론 이제 뭐 U18 대회가 이제 수준이 조금 떨어지죠. 그 월드컵은 뭐 세계 최고였던 그렇죠. 수준이기 때문에 네. U18은 우승을 했지만 사실 월드컵에서는 뭐 1승을 할 수 있고 1승 4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경기 내용이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준호님께서 중국처럼 4개월 합숙 훈련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합숙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직력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준비 과정을 때 살펴봤을 때는 컨셉 네.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디테일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였다고 봐요. 네, 저도 이거는 좀 약간 좀 반대 의견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중국이 4개월 합숙으로 효과를 보긴 했는데 정말 이게 준비를 한 게 많았죠. 뭐 투비, 원비 그리고 뭐 빅맨이 없는 뭐 해가지고 그렇죠. 수비도 굉장히 깔끔했고 트랜지션이 정말 그냥 막 우당탕탕이 아니고 정말 깔끔하게 네. 예, 세련된 트랜지션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로테이션을 갖다 돌릴 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가 되게 빨랐거든요. 예. 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그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세밀한 조정들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로테이션 돌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필요한데 그 부분을 중국은 제가 볼 때 거의 완벽하게 했어요. 이번 그렇습니다. 대회에서. 그래서 예. 그 속에서 어떤 그 코칭 스태프의 고뇌 그리고 디테일한 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느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만큼 우리나라도 꽤 길었죠. 2달이 넘었으니까. 네. 근데 약간 저희의 문제점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때를 좀 지금 시점으로 해가지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해봐서 2달 동안 고립시켜가지고 해봤으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근데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는 오히려 좀 미국처럼 상비군 시스템을 두고 네.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좋고 구단들의 협조도 쉽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길게 한 번에 딱 모이는 게 아니고 짧게 시즌 중에도 뭐 올스타 브레이크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텀을 둬가지고 왜냐면은 그 연맹이랑 이제 협조도 쉽기 때문에 텀을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대회 때마다 짧게 모아가지고 좀 오히려 경쟁을 좀 더 유발하는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비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 중에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코어들 중에 이제 부상 선수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 모아서 네, 제가 볼 맞습니다. 때는 거기서 조직력 좀 맞추고 뭐 예. 일주일 정도 이제 단위라든가 아니면 연습 경기 같이 하고 예. 이런 이제 그 상비군 제도 예.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 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즌 중에 뭐 상비군 아니면 시즌 전이나 후나 상비군 제대로 하면은 연습 상대들도 뭐 굳이 뭐 남고 팀 뭐 이렇게 남중 팀 부를 필요 없이 그냥 네. 프로 팀이랑 붙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예, 돌아가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댓글 네, 보겠습니다. 라이브 브랜드님께서 윤예빈 선수의 부상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부상이 있어도 차출 거부라는 비난이 무섭고 희생만 강요하는 국대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 프로 선수에게 뭘 보상해 주나요? 치료와 복귀는 선수와 구단의 책임인가요? 큰 부상을 직감한 예빈 선수의 눈물을 보면서 선수들이 숙명이라 보기에는 너무 잔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뭐 이제 어떤 보상이 있냐? 일반인들은 산재 처리해 주는데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국제 대회에서 당한 부상은 그래도 협회 쪽 피바 쪽이겠죠? 아무래도 비용이 나옵니다. 네. 예, 국제 대회 모든 대회 나가기 전에 보험을 들고 가요. 네. 예, 보험을 들고 가서 치료비는 전액이 나오고 이거는 프로 소속뿐만이 아니라 그 U18이나 이런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 치료비가 전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특히 이제 FA 제도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경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정도의 어떤 그 네. 나온다 그러면 그 FA 제도를 갖다 좀 땡겨준다든지 네. 이런 후속 조치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프로야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농구 월드컵 한번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난 지가 좀 됐는데 네. 결승까지 끝났고 지금 미국이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이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사실 일본이 결승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중국이 올라가면서 또 파란을 일으켰어요. 역시 이제 여자농구도 그렇지만 이제 모든 농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네. 거기서 이제 성적이 나온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가 정확히 에이, 아시아는 안 돼. 우리 키 작아서 안 돼. 농구는 흑인이 하는 거야. 이런 편견은 여자 쪽에서는 지금 깨지고 있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녹놓고 키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저 한국의 경기를 갖다 보면 네. 예선에 이제 1승 4패를 했죠.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3차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99대 66으로 월드컵 12년 만에 첫 승을 갖다 거뒀고 문제는 네. 이제 1, 2차전, 4차전, 5차전을 모두 완패를 했습니다. 네. 뭐 중국 미국 전- 같은 경우는 뭐 최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 중국전에서 한중전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를 했고요. 네. 벨기에한테 17점 차, 그리고 네. 푸에르토리코한테 19점 차. 뭐 네. 거의 완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 싸워주고 고생했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보스니아 상대로 보스니아가 12개 팀 중에 최종 순위가 전체 꼴찌죠. 전패를 그렇죠. 해서. 예. 그러니까 전체 꼴찌 전패 팀을 상대로 1승을 거둔 거고 네. 나머지 경기에서는 한중전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했고 미국한테는 여자농구 월드컵 역대 최다 실점 네. 예 기록하면서 145실점. 네. 그래서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네. 결과물만 보더라도 1차적인 네. 결과물만 보더라도.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대표팀이 지금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긍정적인 면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요소는 박지현 선수랑 윤예빈 선수가 그 어느 정도 사실 앞서나면 뭐 박혜진, 김단비 뭐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박지현 선수랑 윤예빈 선수가 어느 정도 세대 교체는 조금 효과적으로 바톤을 넘겨받았다. 물론 뭐 윤예빈 선수의 부상은 정말 안타깝지만 네. 이 두 선수가 사실 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땐 제일 잘했어요. 네. 예, 강희수 선수가 기록도 세우고 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비까지 했을 땐 박지현, 윤예빈 선수가 제일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맞습니다. 때는. 예. 네. 그래서 외곽이 두 선수를 세웠을 때는 확실히 아시아권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네. 경쟁력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프런트 코트는 여전히 좀 좋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두 선수가 일단은 주축으로 만약에 간다면 여기에 뭐 이제 이소희라든가 네. 또 뭐 허예은이라든가 이제 여러 조합들을 갖다 끼울 수 있겠죠. 유승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끼울 수 있는데 만약 끼우게 된다면 앞으로의 어떤 그 경쟁력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빅맨 쪽에서는 정말 이거 박지수 선수 외에는 정말 황무지 같았다 이런 생각이 뭐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양인영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예. 양인영 선수가 이제 양인영 선수는 이제 미드 점퍼가 좋은 빅맨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몸싸움에 좀 약하고 뭐 다른 부분이 좀 세면에 약하다 그랬는데 국제 대회에 딱 나가 보니까 그래도 몸싸움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수비도 어느 정도 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어떤 장점을 갖다가 활용을 한 네. 이제 그런 대회가 됐어요. 가장 큰 성장을 한 선수라고 봐요. 이번 대회에서. 맞습니다. 예, 성장폭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키아나 선수가 만약에 그 대표팀에 들어오게 되면 진한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뭐 진한 선수가 지금 떨고 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진한 선수까지 예를 들어서 이 선수도 미드 점프 좋고 파워가 좋기 때문에 시스템에 어느 정도 녹아들기만 하면 박지수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 진으로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네. 일단은 괜찮다고 봅니다. 보고 단 이제 윤예빈 선수 진짜 부상이 정말 좀 안타깝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강희슬, 박혜진, 김단비 이 선수들도 이제 제 역할을 갖다 해줬다. 네. 특히 강희슬은 폭발적인 3점 슛 역시 국제 경쟁력이 있다. 네, 그걸 맞습니다.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단 이제 박혜진이나 김단비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뭐랄까 노련하긴 하지만 저는 약간의 한계가 좀 보였어요. 네. 저도 네. 보면서 정말 이 선수들도 늙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활동력 자체가 네. 한정적이에요. 이 선수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선수들은 원래 그런 선수들이에요. 네. 예전에는 훨씬 더 활동력이 좋고 훨씬 더 잘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베테랑으로서 네. 조금씩 스피드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공수 모든 걸 갖다 다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리그에서 모르겠지만 네. 일단 국제 경쟁력에서는요. 예. 저는 진짜 보면서 좀 뭔가 마음이 좀 미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좀 아프잖아. 진짜 이 선수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좋은데
와, 이 선수를 이제 리그나 국가대표에서도 정말 볼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선민호에서 이 두 선수가 핵심이었고 네. 여기 박지수 선수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세 선수, 그러니까 강희슬, 박혜진, 김단비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짰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프리랜서 오펜스 네. 비슷하게 갔었고 외곽에 볼을 돌리면서 거기에 순간적인 어떤 찬스가 났을 때 이 세 선수의 어떤 임기응변을 가지고 이제 공격의 어떤 주축으로 삼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좀 비효율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수비에서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좀 늦어지면서 늦어요. 예. 트랜지션까지도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네. 그러면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제 그런 구조를 보여줬던 월드컵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수 선수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높이에서 뭐 당연히 절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었죠. 네. 매치업 자체가 사실 안 나오는 네, 경기가 맞아요. 너무 많았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인데 네. 사실 실제적으로도 한국의 어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다.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정선민 감독이나 아니면 천혁 코치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예. 부분이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냉정하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공격 패턴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채로울 수 있는데 네. 상당히 단조로웠다. 와, 맞습니다. 아 이건 좀 약점이기도 하고 네. 대표팀 준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네. 사실 라트비아전부터 계속 똑같은 네. 패턴이었죠. 예. 그래서 현대농구의 대세인 2대2 공격이 거의 없었고, 예, 외곽에서 볼을 돌리다가 조금 이제 선수들이 스크린 타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빈 곳이 보이면 거기서 이제 찬스를 건네가지고 조금 이제 24초를 거기다 쓰면서 예, 그런 좀 모션 오펜스가 많았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게 예. 뭐 원성 기자 지금 잘 얘기해 주지만 그 공격 루트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도 지식의 어떤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못 캐치한 부분이 있을 수 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뭐냐면 오프더볼 스크린 이후에 슈터에게 찬스를 내주는 거. 네. 그러면서 메인볼 핸들러가 1회 공격 대신에 돌아 나오는 강희슬, 돌아 나오는 김단비, 돌아 나오는 박혜진이 볼 핸들을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박지현이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돌아 나오는 박지현, 돌아 나오는 박혜진한테 볼을 주면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스크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찬스가 나면 거기에서 뭔가 풀어나가는. 네. 근데 상대는 지금 다 스위치를 그냥 스위치. 해버리고 다 수비가 붙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예를 들어서 10초 이내로 남았을 때는 그럼 그 선수가 1대1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돌파를 뚫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공격 패턴이었고 네. 라트비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패턴인데 거기에서 어떤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고 두 번째 루트는 이제 위브인데 이거 위브 액션은 기본적으로 모든 팀들이 하는 액션입니다. 네. 뭐냐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위브가 그거 아닙니까? 직물 짜는 거 아닙니까? 직물 짜듯이 핸드폰 잡고 돌고 또 거기서 다시 또 핸드폰 잡고 돌고 돌면서 직물 짜듯이 해서 거기서 순간적인 어떤 찬스를 갖다 만드는 건데 네. 여기서 강희수 선수가 약간 득을 보긴 했어요. 네. 어떤 득을 봤냐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순간적인 찬스가 나서 거기서 기습적으로 강희슬이 석점을 던지죠. 네. 그게 들어가는 부분도 많았었고. 근데 이 위브 액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오프 플레이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간적인 어떤 그 오픈 공간이 열리면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네. 돌파를 하면서 찢어서 킥아웃 패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모습들은 잘 안 나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강희슬의 어떤 외곽슛 박혜진의 외곽슛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화된 공격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네.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네. 정말 이 공격 수비 컨셉도 아쉬웠지만 공격 컨셉도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우리 대표팀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농구를 하려면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데 네. 가위바위보 중에 저희가 골 밑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네, 시원한 지금 WKB에서 유행 중인 올아웃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넓히고 시원하게 돌파를 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대표팀의 이번에 경기당 자유투 시도가 경기당 6.4개로 정말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압도적인 꼴찌. 예, 시도가 6.4개요. 성공이 6.4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골 밑으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중에서 보자기를 하나 빼고 가위랑 바위 갖고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상대가 수비가 그만큼 쉽죠. 예. 그러다 보니까 3점을 많이 쏘긴 했지만
그 3점도 뭐 대부분 강제되고 쟤는 어차피 3점 쏠 거야라고 이제 컨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막 그마저도 쫓겨서 던지는 슛이 좀 많았고. 그 스페이싱을 전혀 활용을 못한 네. 거죠. 그러니까 2대 공격이 좋은 건 뭐냐면 빅맨이 나오게 되면 네. 그 골밑에 공간이 나지 비잖아요. 않습니까? 네. 그 빅맨이 이제 스크린을 쳐주고 거기서 이제 픽을 받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 골밑이 순간적으로 이제 오픈 찬스가 나는데 네. 오픈 찬스가 났을 때 백도어나 커딩을 해서 그쪽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돌파를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건 이제 높이하고는 또 상관없는 문제인데 네. 이런 2대 공격 자체가 빈도가 거의 네. 없고 빅맨이 거의 이제 골밑에서 박혀 있거나 아니면 사이드로 빠지는 네. 그러면서 뭔가 엉켜요 골밑에. 그래서 네.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당연히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네. 공격 패턴을 가지고 가니까 이거는 뭐 정면 대결도 아니고 네. 그냥 예. 상대의 수비가 굉장히 좀 편했던 거죠. 예. 정말 편하게 수비를 하는 게 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고 그다음에 수비에서는 이렇게 보면 일단 조직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네. 토킹이 안 돼요. 스위치에서. 스위치에서 토킹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과 1차전에서는 그 토킹이 안 되는 순간적으로 놓친 볼 핸들러. 네. 볼 핸들러가 그대로 골밑 돌파하면서 가뜩이나 높이도 낮은데 돌파를 하면서 거기서 쉽게 득점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많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수비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게 수비에서도 준비가 참 부족하다고 좀 느꼈던 게 약간 수비에서 부족 그리고 전력 분석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첫 번째로 솔직히 다른 경기 미국전 중국전 오케이 이거 선택과 집중해야지. 맞아요. 다른 경기 뭐 푸에르토리코 보스니아 여기 전력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 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네.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푸에르토리코까지 지켜보자. 예. 근데 푸에르토리코에서 하는데 1쿼터 딱 1쿼터 시작하자마자 그냥 21번 빅맨 기억하시죠? 그 미아 홀린쉐드라고 흑인 빅맨이 홀린쉐드. 있습니다. 네. 예. 그 선수에 대한 수비를 딱 보자마자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 됐구나. 혹은 아니면 선수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됐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하나같이 다 놓쳤구나 이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 어떻게 됐냐면은 2대1을 했어요. 그 홀링쉐드 선수가 스크린으로 나왔는데 그 선수는 슈팅이 좋은 선수라서 픽앤롤이 아니고 픽앤팝을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탑으로 나가서 슛을 던지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은 다 홀링쉐드를 냅두고 볼 핸들러한테 붙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아예 그냥 깔끔하게 진짜 오픈 찬스가 2번이 딱 났는데 그 2대2 수비법은 모든 팀이 다 경기 전에 약속을 하고 나옵니다. 볼 핸들러한테 갈지 아니면은 이 스크리너가 레인지가 있으니까 슛거리가 있으니까 이 서로 이제 뭐 막아줄지 아니면 사이드로 몰지 뭐 그런 식으로 다 약속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핸들러한테 가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홀링쉐드한테 지금 연속으로 1쿼터에만 3번이 나와요. 예. 그 김수삼 선수가 2번 그리고 양인영 선수로 바뀌었는데도 심지어 또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수위를 3점을 주기로 했거나 아니면은 3점이 있는 걸 몰랐다거나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정말 옛날부터 3점이 있는 걸로 유명하고 이 선수가 이번에 3점 슛이 42%를 기록했습니다. 1차전부터 유명했었죠. 네. 위력적이었고. 네. 그래서 이게 전력 분석이 참 안 됐구나. 예, 그러니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국장님들이 이번에 다 가셨잖아요. 네. 6개보다 사무국장이 다 가서 이번에 가서 응원하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지나가다가 이제 봤대요. 그 우리 선수들이 지나가는데 미국 선수들이랑 미국 어떤 스태프가 지나가면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넘버 1, 넘버 10 이러면서 지나갔대요. 경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조차 세계체가 미국조차 우리나라 최약체 선수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동양인 얼굴 보고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는 전력 분석이 끝났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몰라요.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이제 전력 분석에 대한 갭이 벌어져 있었던 건데 정말 아쉬워요. 전력 분석. 정말 이거 돈도 별로 안 들고 예. 그냥 몇 명 맡기면 되잖아요. 네. 이번에 아예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은 저희 손대범 국장님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아예 전력 분석을 거의 손대범 국장님이 좀 많이 맡아서 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번 아예 맡기질 않았어요. 근데 손대범 국장님이 그냥 줬어요. 예. 그냥 해드렸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걱정되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무료로 해드렸고 내가 걔가 다 미우는데 그런 예. 것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정말 해드렸는데 예. 그게 이 홀링쉐드 비디오까지 만들고 이 선수 3점이랑 훅슛이랑 뭐 그런 위치 움직임까지 다 했는데 이게
저도 그걸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수비가. 너무 아쉬워서 이게 참 대표팀이 농구도 저희가 사실 지금 좀 지적을 했잖아요. 옛날에 2대2 요새 이런 스크린이나 뭐 그 피켄롤이나 이런 시대에 좀 역행하고 있는데 코트 밖에서도 행정이나 준비에 대한 것도 이쪽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많이 코트 안팎에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예. 일단 계속 해보죠. 네, 네, 나중에 네. 또 최종적으로 할 때 또 얘기 좀 해보고 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테일 얘기를 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높이가 낮은 팀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내설 수 있는 게 사실 지역 방어. 네. 어느 정도 이제 지역 방어를 많이 쓰면은 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팀에게 쓸 수 있는 게 지역 방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 방어도 뭐 예를 들어서 2, 3, 2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매치업 존으로 갈 수도 있고 뭐 1, 2, 2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드랍 존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U18팀 같은 경우는 드랍 존으로 해가지고 좀 뭐랄까 재미를 많이 봤었고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도 이게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딱 펼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조직 지역 방어가 네. 특징적인 지역 방어가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트랩 이후에 로테이션도 좀 많이 불안전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 수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수비 디테일 측면에서 놓친 게 너무 많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네. 사실상. 박지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박지수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 만나면 또 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저희가 뭐 확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전 의존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돌려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력이 무조건 많아야 되고 네. 활동력이 무조건 많기 위해서는 주전들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네. 거기에 따른 체력 분배를 갖다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조직력을 맞춰줘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전에서 말씀드렸지만 로테이션을 갖다 돌릴 때 여기에서 이제 비주전들은 확실히 기량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수비로 컨셉을 가지고 갈 것인지 네. 공격으로 컨셉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정해놓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주 공격수는 누가 되고 거기서 가장 확률 높은 공격을 어떤 걸로 갈 것인지 네. 그래서 이 만약에 세컨 유닛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티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공수마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것도 작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냥 막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다 따져가면서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 예전에 그래서 2014년 인천아시가 2014년 맞죠? 그때 유작 감독이 잘 돌렸던 게 그 네.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태종이 있는데 문태종이 수비가 약해. 그러면 양희종을 붙여요.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적절하게 돌리고 만약에 문태종이 빠져가지고 슈퍼가 빠지면 어떤 식으로 패턴을 돌려서 조성민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없이 그거가 좀 저는 많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네.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모든 걸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고 제가 볼 때는 박지수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기를 준비를 하면 네. 이거는 객관적 전력 자체를 온전히 발휘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네. 될 수 있고 오히려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는 이번 대회가 이렇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네. 끝나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만 외양간을 그래도 고치기라도 빨리 해야 고쳐야죠.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아시안 게임도 남아 있으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정말 뭐 공청회든 어떤 거라도 네. 좀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단지 이제 월드컵 1승을 했다라는 예. 거 가지고 자위하기에는 네.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고 네.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대 교체도 뭐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소희나 허예은이나 이런 네. 선수들이 주축으로 뛰었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뭐 이해란이나 뭐 유승이나 이런 선수들 젊은 선수들 아예 탈락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또 그럼 강희슬 박해진 김남비로 갈까요?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예.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또 반복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여기 한 22년 있었는데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요. 이게 너무 싫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예.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장면들 저는 2005년 도하 때부터 도하 참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안 고쳐지는데 네. 이거는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네. 고칠 건 고쳐 나가면서 네. 대표팀을 개선시켜야지.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발전이 안 돼요. 그 물론 네. 이제 막 다른 이제 라트비아 사령탑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1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일본이 좀 더 수준이 높고 한국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그 세대의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강해지는 시기가 있고 약해지는 시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일본이 좀 더 높고 한국이 낮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런 제도로 가면 그냥 떨어져서 그냥 쭉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음. 되풀이되지 않게 꼭 네. 예. 중국 일본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네. 예. 뭔가 대책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D-1년이거든요 아시안 네, 게임. 네, 네. 예, 지금부터라도 하루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즌 개막하고 나면 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경기력 향상위원회 지금 임금ben 감독님하고 박정은 감독님하고 네, 군하당 감독님 네. 들어가 계시죠. 계시니까 여기서 그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 구단 프로팀 감독님들 계시고 네. WKBL도 계시고 또 대한농구협회 쪽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대표팀에 지금 이게 대표팀 1승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수정할 거냐 네.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한 명한테 굳이 몰아가지고 누구 잘못이네, 뭐 감독 잘못이네, 코치 잘못이네, 뭐 경영 잘못이네, 선수 잘못이네 이게 아니고 마녀 사냥을 할 게 아니고 네. 정말로 예.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네.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복된 거거든. 네. 네. 제가 그 산 증인이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고치기만 하면 돼요. 누굴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 고치면 문제가 생겨요. 네.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시안 게임 가잖아요. 다음에 아시안 게임 가면 아시안 게임 참사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예, 박지수가 들어와도 예.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얘기를 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는 추적을 하고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로는 이제 6개 구단인데 사실 다른 구단들은 이제 대표팀에 선수들이 합류를 해서 조금의 휴식을 주고 네. 이제 뭐 연습 경기를 서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큰 일은 없고요. 삼성생명 쪽에서 아무래도 윤예빈 선수의 부상이나 키아나 스미스 선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또 저희 류동혁 기자님께서 취재를 또 해오셔가지고 여기 삼성생명만 조금 길게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예빈 선수가 지금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올 시즌은 사실상 시즌 아웃. 네. 이시고. 윤예빈 선수가 십자인대가 지금 3번째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이 2번, 네. 지금 왼쪽이 한 번. 그다음에 왼쪽. 예. 네, 그랬는데 아마 이제 뭐 얘기로는 물론 이제 뭐 이게 불이일 수도 있는데 불이기도 한데 오른쪽이 이제 십자인대가 나간 경험이 있으니까 왼쪽에 하중을 실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이 나간 것 같다. 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무릎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의학이 발달이 돼서 네. 재활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고 네. 시즌 좀 길긴 하지만 재활을 하고 다시 이제 기량을 찾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반월판 손상입니다. 네. 이 반월판 손상이 사실은 박하나 선수가 네. 반월판 손상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반월판은 지금 약간 좀 찢어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밀 진단을 다시 한번 또 봤는데 예. 이 반월판이 얼마나 찢어졌고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윤유빈 선수의 복귀가 네. 어느 정도이고 또 복귀됐을 때 윤유빈 선수의 기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운동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쉬운데 네. 그래도 윤예빈 선수가 첫날에는 많이 울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사무국장님이랑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오는데도 애써 웃으려고 조금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눈은 부어 있고 네.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예. 너무 잘했는데요. 예 네. 그리고 참 2번이나 한 선수라서 이게 네. 또 한 번 하는 게 그 재활이 얼마나 길고 좀 지루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조금 이민성 코치님도
양쪽 수술을 다 하셨죠 십자인대를 제가 그렇죠. 알기로 그런데 그렇죠. 이민성 코치님이라는 또 조언해 주시는 분이 가깝게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KBL만 봐도 네. 최준용 선수가 십자인대 하자마자 복귀 시즌에 MVP 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정말 똑같은 드라마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윤예빈 선수 힘내시고. 네. 근데 참 이게 하겠어요. 저도 네.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윤예빈 선수 다치기 전에 방송을 하고 네. 윤예빈 선수 특집이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 거의 그렇죠. 너무 네. 잘해가지고. 예.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자니까 정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윤예빈 선수의 부상 정도는 그리고 정밀 진단 결과는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네.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영 감독이 당초 이제 2번이나 3번 정도로 네. 기용을 하고 우리는 근데 키아나 선수의 어떤 특징을 갖다 볼 때는 메인볼 핸들러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냐라고 이제 제가 임 감독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임금영 감독님도 볼 핸들러가 돼야 되고 그리고 팀의 코어다. 네. 윤예빈이 이제 지금 뭐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코어였었다. 네.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볼 핸들링을 해야 되는 선수인 건 맞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그 임금민 감독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근데 그거에만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팀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2번, 3번을 좀 써야 되고 그래서 1번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오프 더 볼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키아나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1.5번 네. 또는 2번 역할 그러면서 볼 핸들링을 많이 하면서 외곽에서 코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키아나 선수를 그렇게 사용을 하실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뭐 오성현 기자가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연습 경기 했을 때 강유림 선수가 원래는 이명관 강유림 쪽이 이제 포지션 겹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키아나가 뛰었기 때문에 뛰고 있는 상태에서 양지대 패스가 그쪽으로 가면서 강유림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 네. 이 부분은 또 임금배 감독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키아나 선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팀의 중심을 그쪽으로 어느 정도 그쪽으로 옮겨야 되고 네. 그래서 뭐 강유림이나 뭐 다른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도 그렇게 맞춰 나가는 연습도 함과 동시에 네. 키아나도 오프 더 볼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키아나만 예를 들어서 주구장창 메인볼 핸들링을 하면 그거는 팀의 어떤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키아나도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지고 가면서 2번, 3번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희훈 선수도 이제 최근 팀 훈련에 복귀를 해가지고 연습 경기도 같이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근데 윤예빈 선수가 부상을 당했지만 프로의 세계가 또 이제 참 가슴 아픈 게 잔인한 게 누군가의 아웃은 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가 있는데 사실 윤예빈 선수는 앞선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주연, 조수아, 뭐 신희슬 이런 선수들이 거론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임금배 감독님 성격상 키아나 볼핸들링 돼? 오케이. 그러면 그 자리는 저는 이해란 선수가 오히려 괜찮죠.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테스트 할 수 있죠. 충분히. 예. 빅 라인업으로 가면서. 네, 빅 라인업으로. 네, 가면서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스피드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키아나가 뭐 예를 들어서 1번을 하는데 거기서 공격형 1번을 한다라고 쳤을 때 어떤 수비에 대한 부담만 없어진다면 네. 거기 2, 3, 4번을 빅 라인업으로 놓고 그대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삼성의 라인업이 참 삼성의 1라운드도 참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 또 이제 이주연 선수 또 수비가 좋지 않습니까? 네.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또 굉장히 활동 투지가 있는 그런 선수니까 키아나의 어떤 그 부족분을 갖다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신희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석점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키아나 선수의 패스를 받아먹을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을 갖다 마련을 하게 된다면 신희슬 강유림을 뭐 쌍포로 배치를 한다든가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삼성생명 키아나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많은 팀들이 지금 다음 주에 네.
연습 경기를 잡고 있어요. 예, KB랑 신한은행은요 오늘 이제 도착해가지고 월요일에 도착해서 4일이랑 5일 양일간 저기 신한은행, KB 서로 도원체육관에서 네. 연습 경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 하죠. 예, 그리고 BNK는 5일이랑 6일 무령고를 불러서 기장에서 연습 경기를 하고요. 네. 한화원큐는 안남중, 명지중이랑 청라에서 연습 경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은행은요 연습 경기가 없는데요. 하도 맨날 없어가지고요. 네.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왔죠. 네. 말 좀 해달라고. 네. 예.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선수들이 합류를 해가지고 급하다고 바로 팀 훈련 시키면 선수들 부상도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천천히 몸 상태 검사하고 웨이트 한 다음에 천천히 팀 훈련 합류시키겠다. 그렇죠. KB도 지금 강희슬 네, 허예은, 김소담 3명 있고 예. 그 우리은행 3명 있고요. 네. 이 선수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좀 휴식을 취하고 왜냐면 월드컵 갔다 왔기 때문에 대회를 갔다 치르고 난 거는 어떤 시즌 치르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몸 정리를 좀 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 좀 하고 이제 올리는 걸로 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시즌 개막이. 아마 네. 그래서 보름 정도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팀들도 아마 마찬가지 어떤 플랜을 갖다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아니죠.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드디어 BNK랑 KB, 한화원큐, 삼성생명이 사직에서 합동 훈련을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서서히 팀의 어떤 패턴의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이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